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내가 그때 그거 하고 싶을 때 못했을까? 그게 가장 후회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거야. 그게 너무 강렬했죠. 사제가 되고 싶은 욕심이. 그래갖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반대를 심하게 했는데 어쨌든 나는 신학교 원서를 넣어서 신학교 합격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 나 신학교 합격했습니다. 근데 안방에서 빗자루 들고 두들겨 패는 거야. 막 두들겨 패는 거야. 나가라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고. 나는 또 어머니가 또 안내조차도 내 발로도 잘 집을 나갔어요. 나가라고. 나가서 한 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뭐 올해는 집 많으니까 가서 친구네 집에도 가고 동생 네 집에 가서도 자고. 그 이제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날 내가 천주기라면 치가 떨린다는 거야. 내 막내 아들 뺏어간 천주기 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거야. 예. 앞으로는 넌 내 자식 아니니까 앞으로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부모 자식 인연 끊자고. 난 너무 고맙더라고. 안 그래도 끊을 판인데. 아니 지금은 좀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 때만 해도요, 신학교 들어가면 부모 자식 인연 끝난다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인연 끊는 고맙더라고. 어머니가 먼저 끊자고 그래갖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로 행복하게 지냈어요. 겨울방학 때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나네 집에 지금 장가간 우리 조카 방에서 이제 방학을 하고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거실 한가운데 성모님하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실 한가운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때 신학생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네가 성당 나오라 때문에 내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오셔서 그때 한참 84년대 한국에 오셨잖아요. 꿈에 오셔서 소리를 질르더래요. 이 집이 신부가 날 집인데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갖고 깨어났는데 너무 놀랬대요. 천둥 소리 같이 컸대요. 그래서 내 아들 팔자가 신부 팔자인가 보다.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당신이 성당에 나간 거예요. 내가 거실 한가운데 성모님하고 십자고상 있는 거 왜 놀랬느냐 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내 방에 있는 성모상, 십자고상 다 버렸거든. 내 친구한테 주고 갖고 가라고 버리고. 그래서 내 손바닥만한 성모님이 있는데 그 성모님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성모님이야. 그래갖고 이 성모상은 내가 학교 갈 때 꼭 그래서 성모님 나하고 같이 학교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죽어. 그래서 이제 가방에 넣어갖고 학교 가요? 그럼 어머니가 버리려고 내 방 딱 방문 열으면 없다는 거. 분명히 있었는데 성모님이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오면 내 방에 또 가방에 딱 꺼내놓고 다음날 학교 가자 성모님. 그래갖고 근데 성모상이 거실 한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놀래요. 근데 어머니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나가? 성당 나가면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고 그러는데. 저녁 먹으면서 이제 당신이 세례받은 사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어머니 나하고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니? 가스불 켜놓고 장지지로 가자. 장지지로. 열 손가락에 장지지로. 성당 나가면 열 손가락에 장지진다며.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느님한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남하고 잘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해도 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키도 조그마고 얼굴도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기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물론 나름대로 괜찮죠. 나름대로 괜찮은데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요,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없잖아. 우리는 내가 없고 누구 서울대학 안 가면 난 패배자고, 자식이 의사가 없으면 난 패배자고, 강남에 못 살면 난 패배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꼭 이뻐야지 훌륭하고 잘생겨야지. 그러니까 꼭 이뻐야 돼요. 나는 요즘 들어서 얼굴보다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사실은 50 넘으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50 넘으면 거기서 거기에 다 비슷비슷해요. 예,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들하고 사진 찍을 때 정말로 복장 터질 때가 많아요. 할머니들이 사진 찍자고 하고 다 이게 쓰면은, 자, 신부님 웃으세요. 딱 웃으면 할머니들이 막 찍으면서 핸대는 소리가, 신부님 근데 왜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막 이래요. 막. 이게 왜 안 눌려? 안 눌려? 이래고. 자, 여러분들, 이제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암이 걸렸어. 그럼요, 제일 좋은 건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은 언제 안 받아주냐? 막 죽기 전에, 일보 직전에 안 받아줘요. 언제 받아주냐? 정신이 온전할 때, 거동이 가능할 때.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면은요, 모르핀이 한 대 200원이에요. 마약이 한 대 200원이에요. 그거 마약이요, 원도 한도 없이 놔줘요.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생각만 바꾸면 마지막까지 원도 한도 없이 마약 맞고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암성 통증이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암성 통증이. 근데 여러분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끝까지 살라고 항암제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근데 내가 80이 넘으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삼성의료원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80이 넘어갖고 항암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3개월 후에 죽고 저렇게나 3개월 후에 똑같이 죽는다는 거야. 근데 차라리 모르핀을 맞으면서 암성 통증을 죽여가면서 깨끗하게 마지막 준비하고 떠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내가 본당 신부할 때 87살 먹은 루시아 할머니 있었어요. 이 할머니 북에서 넘어와갖고 남편 일찍 사별하고 자식 아들 둘 키웠는데 10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누워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봉송체 갈 때마다 할머니가, 신부님 나 이제 더 이상 사는 거 싫어. 나 이제 죽어도 여한 없으니까 신부님 하느님하고 친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나 좀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럼 내가 할머니 손 꼭 붙잡고,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성당 가서 어떻게 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맨날 그랬어요. 네 할머니 내가 본당 이제 떠나고 평창 들어갈 때까지 안 돌아가셨어요. 네 할머니 93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마지막에 이제 나한테 와서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인사 보고하러 왔는데, 그 며느리가 정말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나 데려가게 해달라고, 나 빨리 죽고 싶다고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93살에 혼수 상태가 돼갖고 이제 분당에 있는 재생병원에 입원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가 성가대원을 했었는데, 성가대원들이 위로를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그 안젤라라는 자매가 그 며느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 이제 이번에는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할머니 혼수 상태에 있는데 이번엔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만 자매님 괴롭히고. 그리고 위로를 하고 갔대요. 근데 이 할머니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안젤라 전현 만나지 말아라. 이게 첫 마디, 이게 첫 마디. 여러분들,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진 찍읍시다, 영정 사진 찍읍시다, 자식들이 못 들이대요. 또 여러분들 그 수상한 그녀라는 거 봤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예쁠 때 영정 사진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본인들도 영정 사진 안 찍어요. 찍으면 죽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죽기 싫어하는데 영정 사진 찍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언제 찍느냐면 막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엄마 영정 사진 하나를 준비 못 해놓은 거야. 이걸 찍는 거야, 이걸. 그래갖고 내가 조문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머리 하얗고 다 이런 사진만 있어요. 안 그래도 슬픈데 이러고 있으면 더 슬프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죽었길래 저러게 하고 저러고 죽나. 여러분들 영정사진도요, 제일 예뻤을 때 찍어 놓으세요. 지난 시간에 끝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성 필립보 생태마을은 그렇게 한 사제, 원로 사제께서, 제가 그 강원도 평창에 가서 땅을 보니까 땅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주머니에 돈은 한 푼도 없고 20년 전에, 그래서 우리 교구의 최고의 원로 신부님, 또 내가 사랑하는
선배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신부님, 제가 거기 생태마을을 꾸미고 싶은데 저는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저를 그때 제일 큰 본당에 계셨으니까 저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한참 저를 쳐다보시더니 그래, 네가 한다면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처음에는 그 건물 골조까지만 당신이 도와주신다 그러더니 3개월 있다가 신부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황신부가 지금 그 건물을 지으려고 돈을 모금하다 보면은 황신부 청춘이 다 없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완성까지 해줄 테니 황신부는 거기를 아름답게 운영하는 것만 고민하면 좋겠어. 이렇게 선배 신부님이 당신의 모든 걸, 그래서 신부님 돌아가실 때 통장에 내 강론대로 딱 500만 원 남았어요. 진짜로 너무 기적같이 딱 500만 원 남았어, 돌아가실 때. 그래서 그 신부님이 온전히 그 생태마을을 다 꾸미셔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신부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황토집을 져서 신부님 모시고 살았는데 2012년 5월 17일 저녁 8시 17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 실수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신부님이 다리가 이제 불편하니까 제가 마지막에 돌아가는 장면을 다 지켜본 거예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신부님이 거동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신부님 어떻게 했느냐면, 신부님 움직여야 된다고, 움직이자고.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나하고, 오늘도 부관장 신부가 왔는데 우리는 매년 부관장 신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부관장 신부가 양쪽에 신부님 팔을 껴. 그리고 거의 들다시피 해갖고 외식을 나가는 거예요. 들다시피. 그럼 신부님이 앉지도 못하면은 양쪽에서 팔을 끼고 들어서 앉혀요. 그러면은 반쯤 누워서 드시죠. 반쯤 누워서 드시는데도 계속 끝까지. 근데 신부님이 마지막에 87살이 되고 마지막 이가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잇몸까지 이제 달아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 당신이 몇 번 실수를 하셨어요. 실수를 하셨는데 87살이면 실수해도 그거 험은 아니죠. 근데 그걸 혼자 못 견디더라고요. 그걸 혼자 처리하려고 화장실에서 2시간, 3시간을 그걸 혼자 닦아내고 쓸어낸다고. 그래서 그걸 지켜보니까 안 되겠어. 신부님 병원에 모셔야 되겠다. 이제는 병원에 모실 때가 됐다. 그래갖고 이제 빈센트 병원에 신부님을 모셨죠. 근데 신부님을 모셨는데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신부님이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온 거야. 치매가 와도요, 밥을 떠넣어드려도 씹지를 않는 거야. 이게 뭐냐면 곡기 끊는 거예요. 그럼 곡기를 끊으면요, 여러분들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죽는 건 곡기 끊고 죽는 거예요. 곡기 끊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죽는 건 곡기를 끊으면요, 내가 이제 마지막 병자성사를 다녀보면은요, 곡기 끊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신음소리도 안 내요. 신음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주무세요. 계속 주무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갖고 죽을 때요, 마지막에는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죽을 때 황홀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황홀하게 죽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신의 마지막 선물인 도파민이 나온대요. 내가 옛날에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랑할 때 뭐가 나온다고? 도파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바람 많이 피는 사람들이, 도파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바람 많이 피는 거야. 몸에 60이 넘어도 바람 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 몸에 도파민 막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여자 찾아다니는 남자들 보면 도파민 많은 거야. 그만큼 사람을 황홀하게 해준대요. 이게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래. 그런데 마지막 곡기를 끊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도파민이 나와서 죽을 때 굉장히 행복하게 죽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을 때 괴롭게 죽는 것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야. 곡기를 그냥 씹는 걸까?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사가 와갖고 계속 씹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씹는 걸 까먹는 치매가 와서 그 다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조치를 뭐냐니까 목에 구멍을 뚫는 거라는, 목에 구멍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음이 잘 안 나오네.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죽음의 질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한국인이 가장 준비 없이 혼란스럽고 많은 고통을 받고 가장 많은 비용을 쓰면서
가장 불행하게 죽어간대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딱 맞는 얘기야. 제가 지금 장장 9시간에 걸쳐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우리는 죽음의 준비가 없이 혼란스러우냐? 끝까지 안 죽으려고 그래. 끝까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터키 사람들은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95%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천당 간다고 믿는 비율이 4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때 준비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혼란스러운 거야. 혼란스러운 거야.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혼란스럽고 가장 많은 고통을 받아요. 끝까지 약을 투여하니까 고통을 겪는 거예요. 고통을 많이 받고 가장 많은 비용을 써. 이 서양 사람들, 영국 사람들 보면은요, 죽을 때가 되면은요, 받아들이는 요즘 그런 문화가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미국의 대학은 죽음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해요. 대학에서. 아예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죽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안 죽으려고만 그래. 아는 거 없이 안 죽으려고만. 죽음학이라는 게 있다니, 죽음학이라는 게.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적어도 대학 정도면 죽음학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죽음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괴롭게 죽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 병자성사 쫓아가서 보면은 막 피를 토하고 막 온몸을 떨고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곱게 죽는 할머니들. 내가 정말로 잊지 않는 할머니야. 보자, 비산동 보자니까 22년 전 보자 때인데 새벽에 막 사정안을 두들기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그냥 덩치가 이만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여학생인데 신부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요. 그런데 99살이래. 그래갖고 새벽에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내가 가니까 할머니 참 곱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병자성사를 하는데 아들이 어머니 신부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눈을 마주치더니 내가 병자성사 전례를 하는데 내 손 따뜻하더라고 손이. 내 손을 잡고 전례가 마지막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는데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아주. 그 할머니는 내 생각에는 그냥 직천당 간 거야. 자, 여러분들 이제 내가 죽을 때 암이 걸렸어. 그럼요, 제일 좋은 건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은 언제 안 받아주냐? 막 죽기 전에, 일보 직전에 안 받아줘요. 언제 받아주냐? 정신이 온전할 때, 거동이 가능할 때.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면은요, 모르핀이 한 대 200원이에요. 마약이 한 대 200원이에요. 그거 마약이요, 원도 한도 없이 놔줘요.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생각만 바꾸면 마지막까지 원도 한도 없이 마약 맞고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암성 통증이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암성 통증이. 근데 여러분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끝까지 살라고 항암제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근데 내가 80이 넘으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삼성의료원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80이 넘어갖고 항암의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3개월 후에 죽고 저렇게나 3개월 후에 똑같이 죽는다는 거야. 근데 차라리 모르핀을 맞으면서 암성 통증을 죽여가면서 깨끗하게 마지막 준비하고 떠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안 죽으려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지. 자식들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효도가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부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은 그냥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마약 원도 한도 없이 맞고 죽으셔요. 죽을 때. 어쨌든 이제 신부님이 87세인데 곡기를 끊고 목에 구멍을 뚫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2월 2일 날 입원했으니까 5월 17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3개월 고생하고 죽는 거는요, 가장 행복하게 죽는 거예요. 죽을 때 3개월 정도 고생을 하면은요, 내가 자식 아니야, 우리 신부님한테. 자식인 내가 마저 못한 효도하고 찾아볼 거 찾아보고 주위에 만날 사람 다 만나고 3개월 지나면서부터 지겨워요. 그러니까 3개월만 고생하고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건 지쳐서 죽는 거고, 그냥. 그래도 떠나는 게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면 자식들이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고생하다 죽는다. 근데 우리 신부님은 정확하게 3개월 보름 병원에서 고생을 하셨죠.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갖고
이제 뭐 주교님 두 분 다 오시고 마지막에 이제 인사해야 되니까 교구청 신부들 다 오고 또 아들 신부들 2년 있던 신부들 다 오고 또 신부님 평생 따르고 존경했던 교우들 다 오고 그래서 다 왔는데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갖고 병원에서도 이제 곧 돌아가실 거라고 그러는데 다 오고 다 갔는데 밤 12시가 됐는데도 안 돌아가시는 거야. 다 준비하고 이제 떠나보낼 준비 다 했는데 새벽 2시가 돼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나는 당장 내일부터 또 피정 강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계속 잠만 주무시니까 신부님 내가 옆에 지키고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신부님 안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나 피정 강의하고 또 올 테니까 그때까지 살아있으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강원도 평창에 가서 피정을 계속했는데 목요일 날 그날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 전화를 계속해보니까 계속 혼수 상태라고 그러고 그래서 목요일 날은 강의 2시에 마치고 부관장 신부님한테 야 네가 나머지 다 해라. 나 아무래도 오늘 신부님 돌아갈 것 같다. 그래갖고 이제 부지런히 이제 수원 빈센트 평창에서 빈센트에 또 와갖고 이제 신부님 옆에 이제 한 저녁 7시 됐는데 와서 보니까 멀쩡하게 계신 거예요. 안 돌아가시고 1시간을 지키고 있는데도 계속 그냥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님한테 얘기했죠. 신부님 이제 좀 돌아가셔라. 아니 내가 장어를 많이 사줘서 안 죽는 거냐. 신부님이 돌아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할 거 아니냐. 이제 그냥 신부님 평생 사죄로 60년 동안 살으셨으니까 하느님이 신부님 자리 잘 만들어 놨을 거니까 돌아가셔라. 근데 뭐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던 분이 내가 그 말을 했는데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이분이 워낙 무서운 분이거든요. 눈을 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평생 로사하고 가브리엘 신부님 모시던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우리 김 신부님이 황 신부님을 사랑하긴 사랑했나 보다고 저렇게 눈뜨라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와서 얘기했는데도 눈 안 뜨더니 저거 보라고 황 신부님 얘기하니까 저 눈 뜨는 거 보라고.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랬어. 신부님 나는 신부님 때문에 평생 행복했다. 정말 신학생 때부터 참 아껴주셨거든요. 보자 때도 그랬고 또 내가 새로 막 성당 이제 본당 신부 돼갖고 막 혈기왕성할 때 성당 분가하려고 땅이 나왔는데 그 땅 돈이 2억이나 됐어. 20년 전에. 그런데 2억이 있어야지 그 땅을 딱 잡는데 지금 그 땅이 아주 아파트 한가운데 금싸라기 땅이 됐어요. 나야 뭐 기댈 신부님 그분밖에 없고 신부님 저 돈 좀 2억 꿔주세요. 그분이요 단 1초도 안 걸리고 내려와. 이마만큼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평생.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신부님 내 평생 내 바람막이고 내 의지가 됐는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신부님 오늘 내가 다 오라고 그랬거든. 신부님 친한 그 사랑했던 분들 교우들 다 저 눈 좀 마주치라고 다. 그랬더니 내가 시키는 대로 눈을 다 마주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손을 꼭 잡고 신부님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근데 신부님이 내 손을 꼭 잡더니 눈을 그대로 숨을 거두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나는 우리 신부님처럼만 죽을 때 죽는다면 원도 한도 없겠어요. 원도 한도 없.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와갖고 사망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 떠나 보냈어요. 근데 신부님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신부님하고 평상시에 뭐가 제일 신부님하고 싸웠느냐면 이놈의 영정사진 때문에 제일 싸웠어요. 영정. 나는 신부님이 50살 때 빵똥 모자를 쓰고 곰방들 탁 물고 흑백 사진인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신부님 나 이걸로 영정사진 할 거다. 그랬더니 신부님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신부가 담배 피는 걸 영정사진으로 하느냐고. 담배 피는 걸 자기 로망 칼라 찬 걸로 하고 싶다는 거. 로망 칼라 찬 걸로. 그래서 60대로 할 거냐 70대로 할 거냐 80대로 할 거냐 그거 갖고 맨날 싸웠어요. 이걸로 할 거냐 저걸로 할 거냐. 그래서 우리 로사하고 가브리엘 형제자매하고 우리 센시하고 신부님 고를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그냥 신부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얹어놓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예? 아무리 신부님이 살아생전에 대단했더라도 죽으면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관뚜껑 열고 나와서 바꿀 거냐. 우리가 할 거다. 근데 결국은 신부님 70살 때 찍은 영정사진으로 하고 이제 내 사무실에 지금 이렇게 걸어놔갖고 내가
저 퇴근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영정사진도 문제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영정사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 없어요. 자식들이 여러분들 어머니 영정사진 찍읍시다 하고 여러분들 얼굴 들이대고 사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늙으면 죽어야 돼.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정사진도요 제일 예뻤을 때 찍어 놓으세요. 지금도 보면 다 이뻐요. 지금 보면 다 이뻐. 그럼 예쁘게 화장도 하고 곱게 해서 뭐 머리가 하얀 분은 꽃모자 쓰면 되잖아. 꽃모자 딱 쓰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 어르신 남자 어르신 분들도 집에 가서 40대 50대 한번 사진 보세요. 이야 내가 이렇게 잘생길 때가 있었나? 그 사진으로 하세요. 보세요. 저기 수상한 그녀에서 그 나문희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래도 이쁜 얼굴로 할 때 자식들이 제사할 때 봐도 이쁜 얼굴로 보면 기분 좋다는 거죠. 근데 제사할 때 몇 년 할 건데 그냥 이런 걸로 제사를 할 때 그렇게 해요. 나는 장례 미사 때 성가도 마음에 안 들어. 성가도 너무 슬퍼. 뭐 죽는 게 뭐 이렇게 슬프다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새로운 보좌 신부님이 기가 막힌 강론을 며칠 전에 하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저 산도 온 길이 그거 알죠?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산을 옮길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거 받아들여져요? 나는 이게 뻥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예수님이. 근데 부관장 신부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모님은 믿음으로 온 우주의 주인을 이 세상에 옮겨놨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을 이 세상에 옮겨놨다. 그게 성모님의 믿음이 아니면 그게 가능했겠냐 이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모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나는 본당 신부할 때 성모의 밤 할 때 5월에 성모님 머리에 장미화관 이렇게 해놓고 교우들이 예쁜 옷 입고 와서 초봉헌하고 막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가 253번이에요. 내 머리를 꾸미오니 내 머리를 꾸미오리 장미화와 백화파로 유향연기 피우오리 마리아여 내 주 위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성가는 내 장례 때 봉헌 성가야. 내 봉헌 성가 성모님한테 봉헌하고 우리가요 이 죽을 때도 좀 멋있게 죽자 이거야. 멋있게. 그래서 죽음을 피하지만 말고 죽음을 준비해 놓고 죽잖아요. 그리고 장례 때 장례 예물 하나 준비해 놓지 않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냥 신부님한테 찾아가고 미리 죽을 때 한 1년 전에 알잖아요. 내가 견딜 거다 못 견딜 거다. 끝까지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예물 갖다 주면서 신부님 나는 내 저기 장례 때 꽃 예쁜 걸로 해달라고 그러고 성가대 이 성가 해달라고 번호도 좀 갖다 주고 예물도 좀 드리고 좀 그리고 좀 멋있게 죽으세요.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야. 내가 12년 전에 그 김마리아 할머니라고 있었어요. 폐암으로 86세에 돌아가셨는데 병자성사를 청하더라고요. 가보니까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머리맡에 저 봉투 좀 꺼내보라는 거예요. 꺼내보니까 4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할머니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신부님 내가 평생을 살면서 40의 과부가 되었고 자식을 6을 키웠대요. 그야말로 뼈가 빠지게 살았대요. 뼈가 빠지게. 근데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으로 딱 오시더니 누가 고생만 하다 죽으라고 그랬느냐고. 예수님이 그런 적 한 번도 없다고. 예수님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일이었다고. 성서에 그 말이 나와요. 저 사람은 맨날 먹고 마시고 논다. 이게 성서에 나온다니까요. 아시죠? 네, 그게 일이었던 분이야. 근데 우리는 왜 뼈가 빠지게 고생만 해야 돼? 우리도 예수님 닮으려면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그래갖고 내가 성당 본당 신부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제주도 여행 가자. 자기 돈으로 돼갖고 여행을 안 가면 누가 돼서 가야 돼? 자식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늙은 엄마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가요? 신혼여행이나 가지. 그래갖고 돈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 헌금봉투에 돈 많다. 이걸 가지고 가자. 그래갖고 성당 예산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200명 데리고 제주도를 4박 5일 갔었어요.
그런데 딱 비행기를 탔는데 그 기장님이 딱 능평성당 노인대학, 대건 노인대학 할머니, 할아버지들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죠. 할머니들이 깜짝 놀라는 이게 뭔 소린가. 평생 그런 대우를 받아봐요. 비행기 기장님이 여행 잘하시라고 그러니. 그리고 이제 마라도를 가는데 그날따라 날치가 날아가는데 막 30m씩 날치가 날아가는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이 할머니들이 신부님이 손잡고 회 먹으러 가지, 배 타러 가지, 얼마나 신나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마리아 할머니가 그래요. 내 평생 신부님하고 산 3년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청와대도 데리고 가고, 청와대도 여러분들, 청와대도 신청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청와대도 신청만 하면 다 들어가. 그 다음에 강원도 생태마을은 내가 그 주인이니까 맨날 3박 4일씩 할머니들 데려와서 놀고, 래프팅 태워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3년 동안 사는 게 인생에 그렇게 행복했을 적이 없었다는 거야. 정말 성당 가는 게 소풍 가는 기분이었대, 매일매일. 근데 신부님 말대로 내가, 할머니가 돈이 많았는데 쓸 줄을 몰랐던 거야. 돈이 많았는데 이 2천만 원은 어려운 이웃한테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영월에 도와주는 보육시설이 있어요. 거기 갖다 주고, 신부님 이 1,000만 원은 신부님 미사 드릴 때 성작은 꼭 내가 봉헌한 걸로 하고 싶다는 거야. 새로 성당이 신설 성당이니까 참 할머니가 똑똑하기도 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제 해갖고 이제 성작하고 성합하고 해서 아주 좋은 걸로 했죠. 이 1,000만 원은 뭐냐 그러니까 신부님 이거는 자기 미사 예물이라는, 나 죽으면은 나를 위해서 미사 드려달라는 거야. 내가 그 할머니 1년에 300번 거의 미사 드려줬어요. 거의 한 5년 동안에 매일 그렇게 드려줬고, 요즘도 1년에 30번 해요.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들 1년에 여러분들 위해서 30번 위령 미사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갖고 오라고. 이거는 농담이에요. 이거는 농담이고, 본당 신부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본당 신부님한테. 그래서 뭔가 자기 죽음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 영정사진은 어떻게 해놓고, 이렇게 준비를 하나하나 해두시면서 삶을 이렇게 멋있게, 아까 이혜인 수녀님처럼 이렇게 빨랫줄에 늘어놓고 내 삶이 이렇게 노을에 물들듯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는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생태마을에 매년 이제 정월만 되면 나한테 와갖고 세배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얘네들을 언제부터 봤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봤던 애들이야. 그래갖고 다시 또 본당 신부로 가갖고 혼배해주고, 걔네들 난 애들 유아세례 주고 뭐 다 그랬던 애들인데 아버지 같은가 봐. 근데 사실은 1월 1일에 오면은 나는 1년 동안 에너지를 다 쏟아 넣어갖고 12월 한 25일부터 한 1월 5일까지는 아무도 안 봐요. 내 방에만 있죠.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와도 잘 안 놀아줘요. 안 놀아주는데도 20년 동안 변함없이 오는 거야.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도 또 왔고, 작년에 왔길래, 얘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못 놀아줘서 미안해. 너무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니네들이 와서 못 놀아줘서 미안한데, 대신 2017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지금 다 직장 다니니까 황금 연휴야. 내가 그때 너희들이랑 동유럽 여행을 갈게. 그랬더니 얘네들이 너무 신난다는 거야. 그래갖고 얘네들이 벌써 개모임을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요, 계획이 있잖아요. 삶이 지겹지가 않아요. 내가 1년 후에 무슨 일을 하고 3년 후에 무슨 일을 할 거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삶이 지겹지가 않아요. 벌써 이제 1년을 모았대. 자기네들이 무슨 카톡 방도 만들어 놨대. 그래갖고 맨날 그거 뭐 크로아티아를 갈 거냐, 무슨 폴란드를 갈 거냐, 모여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모여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획을 세우세요. 얘네들이 뭐 한 달에 한 20만 원씩 모은대요. 그럼 충분히 갔다 오거든요. 아니 뭐 무슨 사치를 하라고 그래? 낭비를 하라고 그래? 지금 2년 전부터 모아갖고 한 5년 모아갖고 가는 건데, 자기네들이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래갖고 거기 벌써 20명이나 모였대. 한 10명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도 자기네들도 간다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 제가 요즘 아프리카 봉사를 참 많이 하잖아요. 난 우리 직원들한테 이번 연말에 직원들 회의를 하는데 직원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게 얘네들 분유를 대주는 그 기관에서 작년 말로 분유를 끊었대요. 수녀님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넌지시 얘기했어요. 야, 거기 분유 우리 잠비아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모아서 보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직원들이 막 회의를 하더니 30명 직원들이 하겠다고. 보니까 1년 내내 분유를 대줄 수 있겠더라.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내는 걸 보니까. 우리 또 보좌 신부님은 11조를 또 한대요. 신부된 지 1년밖에 안 된 신부인데 자기는 꼭 11조를 하나님한테 봉헌한대요. 전 신부는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그럼 보좌 신부가 이제 한 달에 이제 10만 원씩 내놓을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합치면은 걔네들 분유 충분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프리카 가는 거를 멀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프리카 여러분들 얼마면 가느냐면 비행기가 한 230만 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한 달에 30만 원이면 여러분들 먹는 거 충분히 떨어져요. 30만 원만. 그럼 230만 원에 30만 원이면 360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600만 원. 그리고 400만 원은 거기다 주고 1000만 원만 있어도 아프리카 1년 갔다 올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여러분들 할 일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옥수수가 막 자란대. 풀도 뽑고 또 애들도 씻겨주고 병원 청소도 해주고 또 내가 이제 이번 여름에 대학생 40명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갈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 원한다면 아프리카 우리 생태마을로 자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가갖고 우리 문화교류도 할 거야. 또 안과 선생님 많이 필요해요. 안과 선생님들도 있으면 자원을 해주면은 여러분들 가갖고 1년 아프리카, 여러분들 생각 60살 되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0.7년 곱하면 6, 7이 42야. 42살이야. 42살에 한국에서 그냥 1년 1,000만 원 써요. 1년 1,000만 원 쓰신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내 생각에는 아프리카 가서 1년 동안 봉사활동 하고 오잖아요. 여러분들 삶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내가 확신합니다. 남을 위해서 한번 인생을 살아보잖아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의미가 있는 게, 내가 그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일주일을 비우면은요, 치과는 돈이 얼마야. 근데 첫 해는 2분을 데리고 갔는데 조금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데리고 갔는데 자기네들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야. 근데 지난 월요일 날 그 선생님들 모였는데 더 많이 끌어모았고 간다는 거예요. 막 가슴이 설렌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한 주면 2천만 원, 3천만 원 돈을 못 버는 건데 막 설렌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건요, 인생이 즐거운 거야.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다 가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웃을 위해서도 좀 살고, 그런 설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나도 한번 아프리카 한 1년 가갖고 봉사활동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우리가 한국에서 욕심 부리면서 지지고 볶고하지 말고 맨날 싸우고 죽이는 것만 보고 그러지 말고, 좀 그 아름다운 데 가갖고 수녀님들하고 같이 기도도 좀 하고, 그 아프리카에 수사님, 수녀님들 많으시거든요. 그 수녀님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영어 안 돼도 다 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 안 해도 다 통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그런 도전을 해보면은요, 사는 게 즐거울 거야. 근데 그냥 오늘이 저날이고 저날이 이날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는 게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아 죽지 못하고 이 세상의 미련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에서 욕심을 놓으면요, 삶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죽음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살림살이의 70%는 손도 한 번 안 댄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살림살이 생전 쓰는 게 30%도 안 돼. 시집 올 때 그걸 싸갖고 들고 와갖고 이걸 버리지 못하고 평생을 이사 갈 때마다 들고 다니는 거야. 한 번도 쓰지도 않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생을 좀 홀가분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너무 많은 걸 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것만 가져가야 되는데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 다 가져가려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의 70%는 기능도 모른대요.
내가 이걸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인터넷을 하는 것도, 이메일을 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주고받는데도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쓴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100만 원짜리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10만 원짜리만 들고 다녀도 되는데 그게 다 필요 없는 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장의 70%는 필요 없는 공간을 쓰고 있대요. 별장의 70%는 필요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필요 없는 것만 걷어내도 인생살이 홀가분한 거예요. 인생살이. 제가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태어나갖고 계속 학원 보내고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는 게 애들을 사랑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욕심 채우기 급급한 거예요. 욕심 채우려고 애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은요 끌고 다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애들은 엄마 아빠가 같이 놀아주고 같이 놀아만 줘도 여러분들 애들은 행복해요. 저도 역시 인생 살면서 욕심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았어요. 제가 막 생태마을 꾸밀 때 뭐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었고, 물론 우리 할아버지 신부님이 도와주긴 했지만 이것저것을 계속 내가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욕심을 피다 보니까 내 인생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몸 안에 강의 열심히 다니고 청국장 열심히 만들고 이런 것만 하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내가 집 한 채를 짓는다, 성당 하나를 짓는다, 뻥뻥 터질 때는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확장 이전이야. 확장 이전. 인생 살면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확장 이전이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아침마당에 나가서 얘기했지만 내가 25평에 살아. 여러분들 25평이면요 고래 등짝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요 1m 80, 1m 80 학고방에서 살았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토담집에 들어가 보세요. 고개 들면 머리가 닿아요. 그리고 방 안에 앉으면 4-5명 앉으면 엉덩이 들이밀 데가 없어요. 거기에 7-8명 나봐. 방 안 한가득 자식 새끼를 낳아놨다는 말이 그거야. 고만한 방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25평이면요 10m, 10m도 넘는 방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데서 살아. 근데 50평짜리 아파트 산 친구가 집들이 한다고 가보니까 우리 집 25평이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야. 이 친구가 자랑을 해내. 5억 주고 샀는데 8억으로 뛰었다고. 이 사람은 3억에 25평에서 25평도 거기도 충분한데 확장 이전에 욕심이 드는 거야. 나도 2억 대출 받아서 50평으로 확장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대출을 받아갖고 확장 이전을 했어. 근데 했는데 하는 날부터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날부터 너무 인생이 힘들어. 왜냐하면 25평에서는 25인치가 볼만했는데 50평에 25인치를 갖다 놓으니까 테레비가 요만하네. 테레비 어떻게 해야 돼? 확장 이전해야 돼요. 테레비 확장 이전해야 돼. 냉장고 25평에서는 투도어 그냥 괜찮았어. 근데 50평에 갖다 놓으니까 쓰레기통 같아. 어떻게 확장 이전해야 돼? 6도어로 확장 이전해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25평에 살 때는 이 아반떼 타고 다녔을 때 하나도 안 창피했어. 왜냐하면 그 25평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엑센트, 무슨 K3, SM3, 뭐 소나타 이 정도인데 50평에 이사 가보니까 벤츠, BMW, 아우디네 다. 도대체 아반떼를 끌고 저녁 시간에 그 동네로 퇴근하고 싶지 않은 거야. 창피해서. 그래서 밤 10시에 아무도 안 볼 때 밤 10시에 집에 내 집인데도 그게 확장 이전 때문에 생긴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이 동부건설, 동부철강 얼마나 잘 나가던 회사예요. 그런데 60개 계열사로 늘리는 바람에 도저히 회사를 유지 못하니까 1조 얼마를 분식회계를 해갖고 여러분들 투자자들 싹 날려요. 지금 그 회장님은 지금 12년 감옥형이에요. 그냥 동부철강, 동부건설 그냥 동부화재 하지 뭘 확장 이전을 한다고. 그 바람에 그 호의호식할 수 있는데 감옥에 가 있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한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기당하는 건요 뭐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요? 마음 안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도 300명 죽은 것도 304명 정확하게 죽은 것도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나만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은 무서운 거야. 욕심을 부려도 다 같이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을 부려야 돼. 욕심을 부려면.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나만 잘 살라고 그래. 살려면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발 다 같이 잘 사는 욕심을 좀 부렸으면 좋겠어요. 그 세월호의 선장이요, 여러분들 6,000톤급, 내가 조사를 해봤어. 6,000톤급 배 선장은요 보통 월급이 1,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세월호의 선장은 270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1,200만 원 떼어먹은 거예요. 1,200만 원. 자기 주머니로 들어간 거죠. 자기 주머니로. 그 다음에 이 선원 15명 가운데 9명이 계약직이었어. 계약직이니까 자기만 살아서 나온 거예요. 저기 학생들이야 죽거나 말거나. 이게 500명이 넘는 생명을 다루는데 계약직으로. 그리고 1등항에서 2등항에서 뭐 월급이요 180만 원, 170만 원, 200만 원이었어요. 다른 저기 막 외국 회사에 보면 6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인데. 그러니까 다 떼먹어. 그러니까 누구만 잘 살라고 그랬던가? 나만 잘 살, 나만 잘 살. 다 같이 잘 살라고 그러는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자기만 잘 살라고 그러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요 언제 괴로우냐면은 이놈의 확장 이전하려고 그럴 때 괴롭다니까. 내가 100명 들어오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근데 뭐 50명이 더 와. 150명이 와. 바글바글해.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야, 내가 150명 들어오는 가게로 확장 이전을 하면은 저 50명까지 받을 텐데 악마가 속삭여요. 그럼 150명 들어가는 걸로만 하면 참 좋은데 확장 이전을 할 때는요 300명 들어오는 걸로 해요. 사람이 다 그래. 이상하게 300명 들어오는 걸로 해. 그 돈 벌고 싶은 욕심에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요, 그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그 욕심을 끊임없이 부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300명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 150명이 들어오긴 들어와. 근데 나머지 150명이 안 들어와. 이건 원래 없던 사람인데 욕심이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방에다가 주방장 안 되겠다. 그 사골 국물에 우유 풀어라. 우유. 망하는 건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욕심 중에 진짜 무서운 욕심은요 자식 욕심이에요. 돌대가리를 서울대학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욕심. 이 욕심이요 대한민국을 불행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욕심을. 제가 이거 뭐 방송 때 이거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는데 어느 고등학교 명왕성이라는 영화 찍은 감독 얘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전교 2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전교 2등 하는 아이한테 매일 이 바보 같은 년아 네가 뭐가 모자라서 1등을 못해요. 여러분들 전교 2등이면 어딘데. 전교 2등이면 여러분들 내 자식이 전교 2등하면 고맙다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나는 진짜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했다니까요. 내 뒤에 딱 13명 있어요. 13명.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태권도부 조종부 애들이었어. 민간인으로 내가 단연 1등이었어. 뒤에서.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날 때까지 항상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많아요. 공부했던 기억보다는. 근데 저는 참 행복해요. 근데 공부만 했던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요 행복했던 기억이 없대요. 그럼 누가 남는 장사야? 맨날 놀고 맨날 행복한 내가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공부 못한다고 구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길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얘가 1등 아이가 시험을 못 봐갖고 어부지를 얘가 1등을 했어. 얘가 내자 써놓고 15층에서 뛰어내려 죽었잖아요. 이제 됐지. 엄마한테 한 마지막 항변이죠. 그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2009년에 202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자살을 했어요. 202명의 중고등학교 학생. 1년에 300명씩 죽어요. 지금 자살로.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가 우리나라예요. 이게 누가 죽이는 건 줄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에서 이 단원고등학교 249명 죽었어.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가 1년에 자살해서 죽어요. 부모들이 죽이는 거죠. 부모들이. 이게 뭐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꼴등을 했어도 꿈은 있었어. 신부가 되고 싶은 꿈.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신부 원하면 그냥 다 가는 줄 알았어. 근데 딱 올라가 봤더니 공부를 잘해야지 신학교로 가는 거예요. 내 성적 갖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내 성적 갖고는. 그래서 진짜
신부가 되고 싶은 열정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첫 시험에 전교 25등을 했어요. 전교 500 꼴등 하던 놈이. 예, 난 뭐 너무너무 감사하죠. 신학교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나라의 대학은 딱 4개 있는 줄 알았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신학교.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얘 공부 조금만 더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다니는 학교와도 명문고등학교였거든요. 나는 그 일반 학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 오로지 신부님이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반대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이거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야.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잠을 안 재웠어. 새벽 3시까지 설득한다고. 아버지는 회사 사표 낸다고 그러고, 어머니는 죽는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성당을 안 다녔거든요. 아무도 우리 집에 형제들도 아무도 성당을 안 다녔으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론이 그거예요. 왜 평생 남의 손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마누라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지. 그리고 대를 이어야지. 그게 조상님 얼굴을 보는 거지.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나는 막내인데 무슨 대를 이어. 장남만 이으면 되지. 맨날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뭐 제주도로 내려간다는 둥 하여튼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도 저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도 어렸을 때 내 인생이야 이건. 엄마의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의 인생이 아니야. 여러분들 자식이요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시키지 말고 자식이 좋아하는 걸 시키세요. 우리 집에 참 재밌어요. 우리 집은 조카가 6이 있는데 얘네들이 또 다 애들이 돌머리야. 그래서 서울에 학교 다니는 애 단 한 명도 없어요. 6명이 다 그렇게 지방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먹였는데도 다 저지방대학 더 저지방대학. 근데요 얘네들이요 착해요. 정말 착해. 애들이 어느 정도로 착하냐면은 집안 모임에 빠지는 애들이 없어요. 나와라 그러면 다 와. 애들이 다 오고 참 자기 자식 자라면 팔불출이라고 그러지만 하여튼 우리 애들이 다 돌머리예요. 그건 확실해. 근데 얘네들이요 이번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첫째 이제 제일 누나 아들이 이제 둘째 큰형 딸이 있고, 그런데 둘째 큰형 딸아이가 뭐 대학을 나와갖고 개 옷 만드는 걸 좋아해. 개 옷. 그래서 취직을 안 하고 개 옷만 만드는 거야. 개 옷만. 근데 작년에 그 첫째 누나 아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삼촌, 제가 심장이 굉장히 튼튼한 애라는 거예요. 무슨 심장? 개를 저렇게 좋아하고 옷을 저렇게 잘 만들고 콘테스트에도 막 대고, 그런데 쟤한테 날개를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날개를 달아주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삼촌, 수원 이 지역에 보니까 개 카페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쟤한테 개 카페를 차려주면은 카페도 잘 운영하고 옷도 잘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6 애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계속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은 개카페를 어느 가게도 자기네들끼리 보러 다니고.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다 하는 거야. 그러더니 삼촌, 근데 내가 또 선경 지명이 있잖아요. 우리 조카 애들이 머리가 돌머리니까 우리 형제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쟤네들 변변하게 취직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쟤네들을 위해서 개 모임을 해두자. 그래갖고 개 모임을 계속 해갖고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걔네들을 위한 돈을 모아놨어. 그래갖고 이제 돈을 모아놨는데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통장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니네들 계획서 갖고 와봐. 계획서를 갖고 왔는데 기가 막히게 해왔더라고. 그래서 좋아. 그러면은 내가 지원을 해줄게. 그래갖고 이제 그 형제 황씨 사랑의 통장이야 이름이. 예. 그때 황씨 사랑의 통장 거기서 애들을 2억에 내야 되는 걸 자기네들 손으로 다 치라고 해갖고 1억에 가게를 낸 거야. 예. 가게를 냈는데 요즘 얼마나 가게가 잘 됐냐면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갖고 티켓을 준대. 몇 시에 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애들을 보면서요, 내가 걔네들이 서로 친하고 그래. 야, 얘네들아, 니네들이 왜 서로, 그 막내집 딸은, 그러니까 둘째 형님 딸은 커피 바리스타 배워갖고 커피 내리고, 그 오빠는 기획하고 커피 기계 사주고, 그리고 큰형 딸은 그거 운영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러갖고 걔네들한테 한마디 했어요. 야, 니네들 중에 서울대학 다니는 애 한 명만 있으면 니네들 절대 이렇게 안 돼. 니네들이 다 저지방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친한 거야. 그래서 니네들 저지방 다니는 게 다 축복이야, 축복. 축복이야.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불행하다, 공부 못한다고 행복하지 않다, 그 생각을 버리라. 얘네들 만나면은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나는 정말 내 조카들이지만은 참 존경스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애를 꼭 공부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성격 좋고 성실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든 가서 해내거든요. 근데 그냥 공부만 하는 애들은요, 이게 교우 관계도 좋지 않고 사랑 관계도 좋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며칠 전에도 갔더니 손님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가끔 시차를 나가야죠, 내가.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막 험난하다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형제들끼리 어울려갖고 그렇게 하면은요, 세상 살아가는 게 험난하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야. 서로 협동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적은 없어요. 5,000년 역사상. 그런데 왜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 이게 나누지 못해서 그래. 나누지 못해서. 너무 이기적이라 그래. 너무 이기적이고 사랑을 할 줄 몰라서 그래.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사랑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각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그런 공부를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보다 훨씬 가정적인 나라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보다 가정적인 나라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고 삶을 좀 바꿔야지 이 세상도 행복하고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을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황님께서 행복 10계명을 작년에도 내놓고 올해도 내놓으셨는데, 내가 이게 내용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되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라.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 잘 되는 꼴을 일단 깎아내리는 거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야. 근데 남이야 어떻게 살든 내 멋에 살 줄 알아야 돼요. 남이 어떻게 살. 근데 우리는 자기 멋이 없는 거야. 자기 개성이 없는 거야. 아니, 우리 마리아, 그 아이가 8월 15일 날 태어나고 본명이 마리아인데, 마리아 그 개카페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기의 삶이 있어. 자기의 영역이 있어. 저 지방대학 나와도 자기의 삶이 있고 자기 멋에 살아가는데 계획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삼촌 아프리카 잠비아 하는데 자기가 크게 쏠 거라는 거예요. 그 계획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남하고 잘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해도 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키도 조그마고 얼굴도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기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물론 나름대로 괜찮죠. 나름대로 괜찮은데,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요,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없잖아. 우리는 내가 없고, 누구 서울대학 안 가면 난 패배자고, 자식이 의사가 없으면 난 패배자고, 강남에 못 살면 난 패배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꼭 이뻐야지 훌륭하고 잘생겨야지. 그러니까 꼭 이뻐야 돼요. 나는 요즘 들어서 얼굴보다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사실은 50 넘으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50 넘으면 거기서 거기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타인에게 마음을 열라.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신 분들,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 많이 받은 분들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무도 사랑하지.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야. 이런 분들 있어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인간들 이게 쓸데가 못 돼. 인간들 믿을 게 못 돼. 나는 사랑 안 하고 살 거야. 뭐하러 살아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을 하고 살아야지 사람인데 아무도. 제가 요즘 이렇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즐겁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참 즐겁고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고 친구를 도와주고, 물론 나도 도움을 많이 받죠. 여기 우리 교우들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는, 그래서 정말 신나요. 나도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돕고. 그러니까 타인에게 마음을 열 때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열고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명동에서 이제 밥 먹고 들어오면서 문을 열어줬는데 한 20명 정도가 내가 문 열어주니까 계속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문을 열었는데 20명 정도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서양에는요, 내가 문을 열어주잖아요. 뒤에 사람이요, 무조건 잡아줘요. 무조건 잡아줘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무조건 잡아줘요. 근데 아까 내가 문 열었는데 계속, 그리고 나한테 고맙다고 고개 숙인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염려해주는 게 너무, 그러니까 참 이기적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돈 1등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래 볼 거야. 계속 한번 문 열고 한번 기다려 볼 거야. 몇 명이 지나가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본인이 잡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면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한 거죠. 내가 계속 붙잡고 있었다니까. 세 번째, 고요히 전진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한 가지의 목표를 정하면 계속 해야 돼. 중간에 포기를 하면은요, 이게 안 하는 일만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생태마을을 꾸미고 산 지가 20년이 되고, 이쪽에 관심을 갖고 산 지가 30년이 돼요. 근데 계속 생태마을 꾸미다 보니까 저한테 하느님께서 시키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 고요히 전진하면은요, 우리의 삶에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하다가 말면 있잖아요,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진행하는 일이 본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건강하게 쉬어라. 우리 교황님이 참 멋있어요. 놀을 때 건강하게 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게 중요해. 노는 게, 여러분들 노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할 것 같죠?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의 사치일 것 같죠? 나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많아요, 적어요? 돈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참 행복해 보이죠? 자식들이 중간에 와서 싸우긴 했지만 인간극장에서 보면요, 자식들도 참 건강해요. 손녀가 와갖고 결혼한다고 절도 하고 굉장히 건강한 집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건강한 거다. 둘이 얼마나 재미나게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집에서 어때? 막 맨날 싸우죠. 근데 늙어서는 싸우는 것도 재미야. 싸우지까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둘이서. 싸우는 것도 재미예요. 근데 놀 때 건강한 놀이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취미 생활을. 우리 생태마을의 직원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생태마을에서 살면서 사는 게 즐거운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건강하게 노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 건강하게 노는 법을. 그래서 이번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미국 횡단 여행 간다니까, 우리 직원들이 15일 동안. 참 좋죠. 식사 시간만이라도 테레비를 끄고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교황님 얘기예요. 교황님 얘기, 내 얘기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식사 때도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야. 우리는 한 집에서 그냥 사는 거지. 식구가 아니라니까요. 식구가. 다섯 번째,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라.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 참 많이. 물론 친구도, 벗도 중요하지만은 가족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을 위해서 산다며 가족을 한 번도 안 만나는 아빠들이 너무 많아요. 30살서부터 50살 때까지 가족을 산다면서 가족을 만나지 않아. 일요일날 가족하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함께 운동을 하러 다니고, 어제 잠깐 보니까 스웨덴에서 아빠들이 이제 이 휴일을 평일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날 오전에만 근무하는 거야. 그리고 애들하고 노는 거야. 그게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가서 내 눈으로 봐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당 활동도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하는데 보면은 집에 오면 서로 말 안 하잖아. 성당 얘기도 안 하고 하느님 얘기도 안 하고 대화할 줄 모르는 거죠. 6번째, 젊은 세대에 품위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라. 이 교황님 말씀이에요. 젊은이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일거리가 없는 거야. 일거리가. 그리고 젊은이들이 노동의 소중함을 몰라요. 저는 요즘 꿈꾸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를 꿈꾸느냐 하면 이제 대한민국 여기서 일 안 해도 돼요. 내가 이제 이번 1월 30일 날 잠비아에 가거든요. 근데 무프리나 지역의 시장을 만나기로 했어요. 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땅을 좀 달라고. 거긴 땅을 잘 줘요. 땅이 우리나라보다 7배 넓거든. 근데 다 평지야. 근데 비도 많이 오시고 땅도 옥토예요. 근데 그걸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은요 1953년 여기서 잠비아가 그때 우리보다 잘 살았어. 근데 60년이 지났는데 잠비아는 하나도 발전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발전한 거야. 기적을 일으키긴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땅을 사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 노숙자들, 괜찮은 사람인데 노숙자 된 사람들 많아요. 예. 그래 그 사람들 노숙시설 운영해갖고 거기서 재활 훈련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돈에 대한 욕심 부리지 말고 한번 아프리카에 가서 농사도 좀 멋있게 짓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야. 돈 벌을 필요 뭐 있어. 먹고 그냥 살면 되지. 꼭 돈을 벌어야 돼. 그래도 나는 최소한 200만 원은 주니까, 최소한 200만 원은 주니까, 예. 그럼 아프리카에 가갖고 여기서 기술 좀 배우고, 지금 한 1000만 평 달라고를 판이거든요. 예. 이번에 가서 그럼 1000만 평이면 포크레인도 다 보내놨고 트랙터도 이번엔 불도저를 살라고 그래. 불도저 사갖고 지금 수녀님이 옥수수가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옥수수가 올라오는데 그럼 거기 내가 좀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마침 대사도, 거기 이제 대사관이 없었는데 잠비아에서 대사가 오면 우리도 대사를 보내야 된대요. 대사관도 이제 생기고 아주 뭐 하여튼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한국 사람들도 지금 굶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하러 아프리카까지 돕느냐고 내가 이런 분들한테 오늘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 끝나서 우리끼리 일어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우리가요 미국에서 보내준 옥수수, 밀가루, 옷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먹고 못 살 때 그렇게 원조받아서 이렇게 일어섰는데 이제는 누가 할 차례야? 우리가 할 차례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도와줘야 되지만은 지금 우리보다 엄청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도우러 나갈 때 대한민국이 건강해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살자 그러면 대한민국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 지금 수많은 지금 한국 사람들이 도우러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또 국격을 높이는 일이야. 예, 국격을 높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나가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만큼 존경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젊은이들이 제가 지난 그 봉사자들 데리고 가서 해고 왔는데 애들이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20명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젊은이들한테, 여러분들은 뭐 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책임 있네. 애들 그냥 책상에서만 그냥 공부시키는 게 애들이 일을 안 하지. 예. 그래서 좀 운동도 좀 하고 이런 사회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7번째,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라. 교황님이 환경 중요하게 여긴 거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 지금 바다가요 어느 때보다도 뜨겁대요. 겨울 바다가. 이게 이제 뭘로 나오느냐면 엘니뇨라는 걸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겨울에는 바다가 식어져야 돼. 그래갖고 한 4도, 3도까지 내려가야 돼. 근데 지금 겨울바다가 만약에 20도, 25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름에 35도, 37도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태풍, 슈퍼 태풍,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1월은 역사상 가장 더운 11월이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죠.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지 저렇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자연을 사랑할 때 자연도 나를 사랑해줘요. 우리가 자연을 괴롭힐 때 자연도 나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8번째,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라.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은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이 교황님 참 말씀 잘하셨어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 중에 인격 훌륭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막 욕하는 사람들? 인격 훌륭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인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가, 우리 강물이 바다로 내려가죠. 바다로 내려가면은 겸손한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바다로 내려가면은 바닷물이 참 넓죠.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넓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마음이 바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종재기 같은 가슴으로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욕하고 매 입만 열면 남 욕하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막 누구는 어떻고 막 참 많이 들려요. 저는 그 안에 다 묻어요. 그냥 묻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나 옛날에 주교님 욕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주교님 욕 안 한 지 한 10년 넘거든요. 주교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그 사목 목자 역할을 하는지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신부들은 다 주교님 욕해요. 근데 주교님 욕 안 한 지 10년 지났는데 내가 언제부터 마음이 평화가 왔나? 주교님 욕 안 하면서부터 마음에 평화가 왔어. 주교님 욕 안 하면서부터. 여러분들, 남을 험담하는 건요 결코 잘난 일이 아니에요. 9번째,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이게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거야.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대화를 통해 함께 성장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다른 이에게 영감을 주죠. 그러니까 개종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잘 살아서 그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찾아오게는 해도 억지로 개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믿는 사람 굳이 천주교로 끌고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 믿고 잘 사는 사람, 그 종교 무시해가면서,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교황님 얘기야. 근데 나는 그전에도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욕을 참 많이 먹어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소신이야. 자기 소신. 그거 소신을 꺾는다는 건 목숨하고도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슬람이 저렇게 그냥 맨날 폭탄 터뜨리고 그러는 거죠. 나는 걔네들 개종시킬 생각 하나도 없어요.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일 가운데 최악은 개종이다. 교회는 개종이 아니라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매력을 통해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성장해야 된다. 그 얘기를 교황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좋아. 그래, 개종시켜놨더니 와서 보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신앙도 없으면은 그 뭐야?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살고 하느님 기쁨, 복음, 내 안에 기쁨이 막 흘러넘쳐, 내 안에 복음이 흘러넘쳐, 그럼 그 기쁨을 나눠 가지는 사람은, 그거는 바로 그게 교황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10번째, 평화를 위해 일해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평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참 많죠. 저는 제가 우리 생태마을 꾸미는 일도 참 행복하고, 우리 교우들한테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하는 것도 행복하고, 잠비아 일 꾸미는 것도 행복하고, 이제는 남미 쪽에 신부들하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남미 쪽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일도 지금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남미에 있는 신부님, 수녀님들한테 프로그램을 내봐라. 그럼 내 1년에 일단은 1,000만 원씩 도와주겠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곧 있으면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편지는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문 열어놓으셨어요.
그 문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냐면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야. 나의 믿음, 나의 삶에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하늘나라가 어떤 세상이 전개될지는 우린 모르지. 바오로 사도 말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겠지만 그때는 완전히 잡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그 하늘나라까지 다 상상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 다음 세계는 그 다음 세계에 가서 알아보면 되지. 여러분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가서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느님 온전히 믿고 이 세상 기쁘게 살면은 여러분들 행복한 나날 되고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예수님 만나서 얼싸 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2001년에 독일 어느 노인의 시라는 걸 옮겨 놓으셨는데 내용이 좋아서 마지막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상에서 으뜸인 일은 기쁜 마음으로 나이 먹고 일하고 싶지만 참고 말하고 싶지만 침묵하고 실망스러워질 때 희망을 갖고 마음 편히 공손하게 내 십자가를 지는 일, 젊은이가 힘차게 하느님의 길을 가도 시기하지 않고 남을 위해 일하기보다 겸손되이 남의 도움을 받으며 몸이 약해 아무 도움도 줄 수 없어도 온유하고 친절한 마음을 잃지 말자. 늙음은 무거운 짐이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오랜 세월 때 묻은 마음을 세월의 무게를 담아 마지막으로 닦는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이 세상에 나를 묶어놓은 끈을 하나씩 하나씩 끊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다. 세상에 매어 있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겸손되이 받아들이자. 하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기도라는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신다. 여러분은 평소 옷차림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젊은 외모는 사라지고 표정도 굳고 옷차림도 허술해지기 마련인데요. 55세인 김명욱 씨는 평소 편한 게 최고라며 등산복 차림이 일상이 되었고 취향 따윈 상관없이 가격이 바로 취향이지라고 외치며 세일과 10일 행사를 적극 활용하는데요. 이런 명욱 씨도 한때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멋쟁이였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치열하게 삶을 꾸려나가다 보니 자신을 가꾸는 일은 점점 뒤로 밀려났고 50이 넘은 지금에 와서는 멋은 사치스럽고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명욱 씨는 우연히 마주친 고등학교 친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연스럽고 과하지 않은 친구의 옷차림은 우아한 멋이 있었고 말과 생각에는 젊음이 있었습니다. 명욱 씨가 포기한 멋은 단순히 외모나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마음마저도 나이 들어가고 있었죠.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단 0.1초 만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빠른 시간 안에 형성되는 첫인상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옷부터 똑바로 입어라는 조언은 바로 이러한 첫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실제로 사람들은 겉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개성, 신뢰성 심지어 능력까지도 판단하게 됩니다. 삶이 길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부지런히 외모를 가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노년의 품격이 더욱 드러나는 것이죠. 여자가 예뻐 보이려고 화장하듯이 노년은 옷으로 화장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입으란 뜻은 아니고 아무렇게나 옷을 입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옷차림이 여러분의 운을 가로막거나 반대로 재물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워싱턴 대학교 심리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평소 입는 옷차림에 따라 자산이 10배에서 최대 100배 이상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과 재물복을 불러오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과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서는 중노년의 멋을 꽉 붙잡는 3가지 방법도 함께 말씀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첫 번째는 낡은 운동화나 구두는 절대 신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운을 막는 최고의 요소는 바로 신발이라고 합니다. 신발은 매일 다양한 장소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을 흡수하는데 운이 좋은 장소에 데려다주는 신발이 깨끗하면 운도 저절로 따라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반면 오래된 낡은 신발에는 음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꼭 버려주셔야 됩니다. 또 낡고 더러운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니는 사람은 행동과 생각에 조심성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편한 대로 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한 걸음을 걸어도 디뎌야 할 곳과 디디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며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새겨져 그 사람의 생각과 말, 행동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즉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낡은 신발을 신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절대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운과 재물 역시 가로막히게 될 것입니다. 신발은 늘 깨끗하게 유지하고 낡은 것은 새 것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또한 운동화의 밑창이 다르면 뛰고 걸을 때마다 완충되는 곳이 없어 발바닥과 무릎, 허리가 그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절과 척추의 염증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마음에 드는 운동화라도 밑창에 마모된 곳이 있으면 반드시 갈아주어야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두 번째는 색이 바랜 옷이나 늘어진 옷은 절대 입지 마세요. 옷이 늘어나고 색이 바랬다는 것은 이미 그 옷의 수명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버려야 할 옷을 입고 다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나에게 생기가 넘쳐나고 있느냐, 사기가 넘쳐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내가 번영해 갈 사람인지 몰락해 갈 사람인지를 암시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또한 세탁소에서 주는 철제 옷걸이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녹이 슬거나 곰팡이, 먼지가 있는 곳은 풍수학에서는 가장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옷장은 습기가 많은 곳이고 철로 만들어진 세탁소 옷걸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녹이 슬기 마련인데요.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 녹슨 대못을 산천 곳곳에 박았듯이 가정의 운을 끊어버리는 것은 대못뿐만 아니라 녹이 쓴 철제 옷걸이도 해당됩니다. 더구나 철제 옷걸이는 옷의 형태를 잘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라도 호의를 가지기가 어렵고 그 사람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줍니다. 녹이 슬지 않고 옷 모양을 잘 잡아줄 수 있는 플라스틱 옷걸이나 나무 옷걸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옷이나 옷장에서 좋지 않은 쾌쾌한 냄새가 난다면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옷장과 옷방 환기를 자주 시키고 습기제와 방향제를 넣어두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세 번째는 허전한 손목이나 목은 불운을 불러옵니다. 목걸이나 반지에는 펜던트나 보석 같은 구심점이 있는 것처럼 옷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하며 사람의 말과 행동 등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이러한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넥타이를 하더라도 핀의 유무에 따라 그 정갈함이 완전히 달라져 보이게 됩니다. 또 똑같은 옷을 입더라도 눈길을 끄는 액세서리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고급스러움을 만듭니다. 손에는 손목시계나 반지 둘 중 착용하면 좋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과도한 치장은 상대가 보기에 불편하게 하고 스스로의 운도 막아버리게 되지만 최소한의 포인트는 센스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검은색 줄이나 쇠 목걸이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금, 은을 제외한 다른 물질로 만들어진 목걸이는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센스 있는 액세서리 사용은 여러분을 귀티나게 보이도록 할 것이며 이것이 여러분의 운을 살아나게 하고 재물을 부를 것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네 번째는 검은색 옷에는 꼭 이것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검은색 옷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깔끔하기도 하면서 편하고 때탈 걱정도 없고 부담 없는 색상입니다. 다만 검은색 옷을 입으실 때는 안에 입는 옷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야 하는데요.
오행학적으로 검은색은 휴식과 마침을 의미하는 것이며 죽음과 멈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검은색 옷을 매일 입으면 건강이나 기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는 검은색이 주는 파장 효과 때문입니다. 색에는 심리를 좌우하는 생체적인 파장이 있습니다. 흐린 날에 밝은 색 옷을 입으면 기분이 밝아지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 검은색 옷은 기분이 가라앉고 또 소심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운기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되도록 밝은 색의 옷을 자주 입는 것이 좋겠지만 검은색 옷을 입으실 경우에는 꼭 밝은 색의 옷과 같이 입어서 색의 중화를 만들어줘야 함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옷차림 5번째는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는 꼭 다려서 입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외투나 정장이 구겨졌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아주 게으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입니다. 옷을 걸어두지 않고 어디든 함부로 던져 보관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이지요. 물론 현대 인상학자들 역시 이러한 사람은 항상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가 없이 편한 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며 또한 타인에게 절대 호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역시 그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의복 손질은 항상 정갈하게 하셨고 의관을 정제한다 라는 표현을 쓰시므로 옷차림 하나 삐뚤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현대로 말하면 정장이나 외투가 됩니다. 생각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르고 여러분의 행동이 바르다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정장과 외투입니다. 예전 EBS 방송에서 옷차림의 중요성에 대해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 같은 남성이 다른 옷차림을 한 모습을 바라보는 여자의 인터뷰였는데요. 남성이 정장을 입으니 연봉이 꽤 높아 보이고 호감 있어 보인다고 답했고 일상복과 청바지의 옷차림을 보곤 백수일 것 같다. 연봉이 굉장히 낮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정한 정장이나 외투의 옷차림은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자아를 표현하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올바른 스타일의 옷을 선택하고 입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년운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되는 옷차림 4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얼마 전 해인사 구경을 갔는데 단정하게 옷을 입은 노부부의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옷은 자신을 화장하는 수단이며 자기의 품격을 나타내는 방법이므로 나이를 먹을수록 옷차림에 신경을 써서 남보기에 좋은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지하철을 타거나 식당에서 다른 노년들의 옷차림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항상 정장이나 유니폼을 입으니까 옷차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만 노년이 되면 외출 시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스스로 품위 있는 노년 대접을 받는 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에 신경 써야 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감정 노화를 막습니다. 여러분은 미용실을 다녀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여성분들이 헤어스타일을 바꾸면서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분 전환인데요. 나빴던 일을 털어버리고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참 효과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심리치료법 중 행동을 변화시켜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치료의 효과와 같다고 합니다. 이전과는 색다른 경험을 하거나 6, 70대 노인이 젊어지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는 더 활력 있게 보이고 같은 나이대보다 더 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예쁜 옷을 입거나 피부 관리를 하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노인들은 나이 들수록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들수록 많이 걷고 움직이면서 언행을 무겁게 하고 자기 관리에 힘써야 노궁이나 노출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흐트러짐 없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용모며 의상도 단정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좋은 옷을 입고 유행을 염두에 둘 필요야 없지만 아무렇게나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젊을 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나이 들수록 특히 노인의 외모 관리는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 연구와 논문에 따르면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다고 합니다. 화장이나 외모 관리 행동이 여성 노인들의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실제로 60세 이상 분들 중 많은 분이 외모 관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외모 관리를 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의 질, 자기만족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노화는 자연의 섭리인 만큼 누구나 나이 들어가며 세월의 흔적이 외부로 드러나는 노화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노화 현상을 아예 멈추려고 하거나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은퇴 후에 이제는 자유인이라며 흐트러진 외형의 모습이라면 자신의 용모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관리는 체력에도 격차가 벌어지지만 정신적인 면은 그 수준 차이가 더 큽니다. 세 번째는 정신을 가다듬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외모 관리는 의지력과 꾸준함을 요구한다는 면에서 운동과 같습니다. 외모에 신경 쓴다고 다소격이 낮다는 듯 말하지만 부지런해야 외모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최강동안으로 단연 손꼽히는 가천대학교 이기려 총장님은 1932년생으로 90세가 넘으셨는데도 5060대처럼 보입니다. 정말 감탄한 것은 그분의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절제할 것도 많은데 그것을 지켰다는 것은 대단한 의지력입니다. 여기서 외모 관리의 또 다른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태해지는 자신을 돌려세우고 정신을 가다듬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살아가는데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외모보다 성격이고 나이 들면 외모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생기고 예쁘다는 측면에 많이 기울어진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외모 관리는 더 넓은 범위입니다. 청결, 체형, 화장 등을 포함한 우리의 겉모습, 몸의 관리입니다. 이러한 외형의 관리가 정신을 가다듬는 내적 충실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도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연스레 관심도 줄어 외모 관리에 신경 쓰지 않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외모 관리에 신경 쓰지 않는 순간 자신에게 손해로 돌아올 위험이 높은데요. 특히 나이 들수록 더 그런 이유는 젊었을 때는 관리하지 않아도 젊음이 다 커버해줬지만 나이 들면 노화와 습관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더 잘 드러나고 게다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도 외모 관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은근히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부지런한 것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시간 관리, 감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일자리를 얻는 것과 인간관계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반면 외모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은 덜 프로처럼 보여 손해보기 쉽습니다. 이처럼 외모 관리는 좋은 첫인상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자기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기대가 높을수록 그에 부응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커진다는 심리학적 이론입니다. 즉, 잘 관리된 외모를 통해 우리는 더 능력 있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미지에 걸맞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능력 개발과 성공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중노년의 멋을 꽉 붙잡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볼품없게 살을 빼면 볼품없게 늙는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살을 빼기 힘든 몸이 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살을 뺐다 하더라도 그 괴로움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버리지요.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좋은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옷으로 체형을 보정하자.
옷에 몸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이상적인 체형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아시나요? 마냥 편한 옷만 고르지 말고 때로는 등줄기가 곧게 펴지는 옷을 입어보세요. 특히 좋은 패턴의 코트나 재킷은 체형 보정 효과가 뛰어납니다. 세 번째, 심플함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심플한 코디는 자칫 잘못하면 평범하고 재미없어 보일 뿐입니다. 옷을 고를 때 반드시 한 가지 아이템은 단조롭지 않고 특징이 있는 것으로 매치하셔야 됩니다.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을 바꾸는 것은 스스로에게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옷차림부터 마음가짐까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점점 바뀌어가는 내 모습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젊음이란 발랄하고 경쾌한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젊은 날의 자신을 그리워하고 젊음과 멀어지는 일을 아쉬워하기보다 중년 노년에만 풍길 수 있는 분위기, 스타일 등에 집중해 현재를 마음껏 누리는 태도가 노후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젊은 날에는 젊음 그 자체로 빛이 났듯 중노년에는 그 자체로 멋이 나는 셈이지요. 등산복에는 수십만 원을 투자하면서 외출복에는 무관심한 분들이 많습니다. 영국의 노인들은 집에서도 넥타이를 맨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시대에 맞지 않지만 그 정신만은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외면뿐 아니라 내면도 함께 가꾸는 일은 인생 후반기에 품격을 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단순히 겉모습에만 집중하는 멋이 아닌 그 이면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더 집중하는 멋이야말로 중년 이후 더 진하게 즐기고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외모보단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대부분은 외모를 보는데요. 상대방의 깊이를 알기 전까지는 첫인상이나 외모가 신뢰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모는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외모가 주는 이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능력이 같아도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보다 임금을 10% 더 받는다고 합니다. 똑같은 죄인일지라도 미녀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미국 자료도 있습니다. 외모 관리는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외모는 성숙하게 나이 든 내면의 자기 표현이자 자기다움의 외적 상징이기도 하지요. 외모 관리라고 해서 졸부처럼 돈과 상표만 걸치는 부티가 아닌 귀티가 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전화음성, 운전 습관 그리고 의상 코디에서도 묻어납니다. 물론 내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면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그 사람의 내면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면만이 중요하다고 믿기보다 나이 들수록 외면과 내면 두 가지를 모두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외모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3가지와 시니어들의 외모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모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잘 차려입고 나간 날에는 자신감이 넘치며 당당해집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대충 걸치고 나간 날에는 아는 사람 만날까 두렵고 스스로 초라해지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깊어가는 주름과 탈모, 약해지는 치아, 노안 등 신체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낍니다. 나는 꽤 괜찮게 나이 들었어라는 생각과 함께 자존감이 높아져 매사에 적극적이고 당당해지는데요. 이렇듯 외모는 개인의 정체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분이 좋아진 외모는 자신에게 보내는 긍정의 신호로 작용합니다. 일상에서 외모가 전혀 관리되지 않은 사람을 볼 때 부정적인 인상을 느끼는 이유는 그 모습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방치하고 가꾸지 않는데도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부정적인 외모의 변화가 그저 바쁜 삶 때문이라고, 혹은 나이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은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 놓이면 자신의 책임을 가장 늦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외모 관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나의 모습은 지금껏 내가 하루하루 만들어온 결과물 그 자체입니다. 푹 파인 미간주름은 수년간 얼굴을 찌푸린 습관 때문이고, 처진 입꼬리는 자주 웃지 않은 결과이며, 탄력 없이 늘어진 팔뚝은 나태함의 결과이지요. 시간이 갈수록 얼굴과 몸이 변하는 건 자연의 섭리이지만,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만드는 건 오직 내 행동과 태도에 달렸습니다.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에게서는 늘 기분 좋은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나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위해, 그리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나이 들수록 외모를 가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지만 나이 들수록 특히 노인의 외모 관리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노인임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하다고 합니다. 요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출장 미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인지장애 단계가 낮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고 하는데요. 국내의 연구와 논문에서도 화장이나 외모 관리 행동이 여성 노인들의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의 증상 중 하나가 부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노화 현상은 어느 누구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외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극심한 외모 콤플렉스가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비관적이게 됩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며 무기력증과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외모 관리는 의지력과 꾸준함을 요구한다는 면에서 운동과 같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외모까지 신경 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부지런해야 외모 관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지런함은 곧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피부 건강과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로써 삶의 질도 향상되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모 관리는 외모를 가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최강동안으로 단연 손꼽히는 가천대학교 이기려 총장님은 1932년생으로 90세가 넘으셨는데도 5060대처럼 보입니다. 정말 감탄한 것은 그분의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고 절제할 것도 많은데 그것을 꾸준히 지켰다는 것은 대단한 의지력입니다. 여기서 외모 관리의 또 다른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태해지는 자신을 돌려세우고 정신을 가다듬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귀찮아지면 몸도 따라 귀찮아집니다. 마음이 늙으면 몸도 따라 늙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거리다가도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나오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행동을 지배하는데 행동이 또 마음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말도 있지요. 이처럼 외모에 신경 쓰면 감정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살아가는데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외모보다 성격이고 나이 들면 외모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외모 관리는 더 넓은 범위입니다. 이러한 외형의 관리가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후광 효과로 인한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인성도 좋고 성실하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관련 없는 특성들을 관련 있다고 잘못 판단 내리는 것을 후광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런 후광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외모입니다. 외적 매력이 사회생활에 유리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동경합니다. 연예인으로부터 신비함을 느끼는 이유도 수려한 외모 때문이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깔끔한 외모를 가진 사람을 보면 자동으로 능력 있고 친절하고 지적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역량을 평가할 때 외모는 능력과 무관하지만 영향력이 큰 평가 요소임을 우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고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잘 가꾸어야 합니다. 외모는 협상의 도구이자 관계 형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모 관리를 등한시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바스러질 것 같이 상한 머릿결에 마구 엉켜있는 머리 스타일을 한 사람을 보면 부지런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피부가 거칠고 푸석한 사람을 보면 삶의 여유가 느껴지지 않고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만날 때마다 헝클어진 모습만 보여준다면 신뢰를 쌓기가 어렵습니다. 망가진 모습으로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설명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외모를 잘 관리하면 그런 소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좋은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의사 전달 효과 역시 몸짓과 표정, 시선이 55%이고 목소리 톤은 38%, 내용은 겨우 7%에 미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에서 외적 요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과 지식, 사회적 신용이 높아지지만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깔끔하고 정돈된 외모는 상대방에게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단순히 미용이나 패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가치와 신뢰감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며 이를 통해 사회활동 참여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수록 외모가 중요한 이유 3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외모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내면 역시 그리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에 기름이 끼고 얼굴빛이 칙칙하며 배가 볼록 나온 사람 중에 스스로를 잘 돌보는 사람에 거의 없지요. 사실 내면이 성숙한 사람들의 외모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보기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외모 중 나이 들수록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 4가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몸매보다 자세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팔을 등 뒤로 젖히고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노인의 보행 자세를 보면 대개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팔을 뒤로 한 채 걸어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노인들이 팔을 등 뒤로 한 채 걸어가는 이유는 몸통이 앞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지하기 위함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과 유연성이 떨어져 척추의 곡선이 뻣뻣해지고 등이 앞으로 굽고 거북목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에 허리가 굽지 않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항중력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항중력근은 몸을 세우는 근육으로 자세와 보행 기능,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은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관리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신전 스트레칭 및 근력 운동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7,500보 이상 걷고 유산소 운동과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바른 자세는 자신감과 자세한 인상을 주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우리는 자신에게 자신감이 생기고 타인에게도 자세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바른 자세는 근육과 관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근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비싼 옷이나 유행보다는 내 체형에 어울리는 옷 입기입니다. 외적 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특출나게 아름답고 잘생겼다기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스스로 잘 알고 상황이나 장소에 맞게 꾸미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신체적 단점을 보완할 줄 압니다. 사실 몸매가 좋은 사람은 어떤 옷을 입든 태가 나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몸매가 좋은 건 아닙니다. 다리가 짧을 수 있고 뱃살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단점이라고 생각되면 옷을 통해 시선을 분산시키면 됩니다. 다리가 짧다면 티를 바지에 넣어 입으면 되고, 뱃살이 많다면 밝은 색의 티보다는 검은색 티셔츠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모발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심각한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머리숱은 유전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3단같이 검고 숱이 많던 머리카락이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빠지고 윤기가 사라져가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탄력 있고 숱이 많은 모발을 유지하는 분들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숱을 많게 만드는 방법의 하나는 올바른 머리 감기 방법입니다. 탈모를 예방하려면 두피가 깨끗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노폐물, 두피 각질이 모공을 막으면 가려움증, 두피 피부염이 생길 수 있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숱을 많게 만드는 음식으로는 달걀, 연어, 호두, 두부, 검은콩, 해조류, 제철, 과일 등이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에서 머리는 약 70%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머릿결은 우리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매력을 더해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피부 관리에는 열심이지만 두피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에도 젊고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려면 젊어서부터 꾸준히 모발을 관리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채취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짙어지는 채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노인 냄새, 호라비 냄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진정한 외모 관리는 시각적 모습뿐만 아니라 향기까지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체취를 알고 그에 맞는 관리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노년기에는 땀의 분비가 상대적으로 적고 실내 활동이 많아 의외로 매일 샤워를 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체취는 땀샘의 피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히 피부가 접히기 쉬운 부분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 매일 샤워하는 것을 권장하고 의류를 주기적으로 세탁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또 적당한 햇볕 쬐기는 살균 효과가 있어 노인 냄새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햇볕에 적정 시간 노출하면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이 마르면 구강 내 세균이 증가해서 구취가 나고 잇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인 치과 진료와 식사 후에는 양치를 꼭 하셔서 치아 건강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눈이 크고 코가 얼마나 오똑한지, 얼굴형이 계란형인지, 몸매가 말랐는지 글래머스한지 이런 것들은 젊을 때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적 요소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세부적인 비중이 줄어들고 사람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결정하는 이 네 가지만 남게 됩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하셔서 노후의 외모 관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외모를 망가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외모 관리는 결국 매 순간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완성됩니다.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고 마음먹은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면 우리의 외모는 반드시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외모의 변화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매 순간 나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이 성격도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성숙하고 훌륭한 내면을 가진 사람들은 외형에도 꾸준히 신경을 씁니다. 그들 모두가 특출나게 아름답고 잘생겼다기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스스로 잘 알고 상황이나 장소에 맞게 꾸미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창 돈을 모아야 하는 젊은 시절에는 외모 관리가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젊음의 가난은 고난이지만 노년의 가난은 재난이라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젊을 때는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옷 한 벌 사지 않으면서
꼬질함을 감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년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인생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외모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요. 물론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들이 쌓여 나의 외모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겠지요. 외모만으로만 편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건 확실합니다. 인생은 결과가 아닙니다. 나의 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듯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현재의 모습에 대한 자각과 아름다워지겠다는 결심, 그리고 순간순간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 분명 잃어버린 매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삶이 주는 오늘 하루를 낭비하시지 말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